사진은 이제 그리고 성경은 저쪽. 성경은 없지만 몇분 앉아 계시는 거로. 그래야죠. 지금 다시 뛰어야 되니까 조금 스페이스. 저는 이제 전임자니까 이쪽. 아니 저 중간으로 세웠어요. 중간에 가요. 안 들어도. 회장님 저쪽 앉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교수님은 저 첫 자리. 저 병자. 요새 달죠. 여기가 만족해요. 조금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네, 한미 기업인 친선포럼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도 이제 끝이 나고 핑크색 진달래와 벚꽃이 너무도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봄이 왔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어서 우리들의 소중한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한미 기업인 친선포럼도 온라인 방송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다시 여러 회원님들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제13회 행사도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조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보물섬 크리에이티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문성욱입니다. 네, 식순에 따라서 먼저 주요 내빈 소개가 있겠으나 오늘 주요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신 YBM 홀딩스의 민선식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앙상했던 나무들의 새싹이 돋고 꽃들이 조심스럽게 피기 시작하면서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힘들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봄은 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가정과 사업체에도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고 생기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에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천민 팜클 대표님을 부회장님으로 새롭게 모셨습니다. 전 부회장님께서 본 포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기업인분들이 저희 포럼에 보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최근 1조 9천억 달러, 하나로 약 2,14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올해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백신 접종은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 경제에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투자 등 대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외관계의 변화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우리 생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의 역할, 특히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상호 협력하고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재우 교수님의 미중 갈등에 대한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좋은 해법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모두 잘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특별히 신임 부회장님 중 한 명으로 위촉을 받으신 주팜클 대표이사님이 있면서 대한봅슬레이 스켈레톤 회장을 맡고 계신 전찬민 신임 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전찬민 부회장님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찬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부회장으로 임명해 주신 우리 유장희 고문님, 또 김동영 직장 회장님, 또 민선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또 경제적으로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이 한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젊은 기업인들이 이 한미 기업인 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의 해법을 찾는 방법을 찾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사 소개는 본 포럼의 김기룡 상금 부회장님께서 오늘 연사를 맡으신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해주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님은 중국 대외관계, 미중관계, 북중관계, 그리고 다자안보 협력 전문가로서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웨슬리안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국가안보정책연구소와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의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경희대학교 중국어학부 중국정치외교 담당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 방문 교수와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학자를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언론의 칼럼에 기고가로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오고 계십니다. 아시아타임즈에 4년간,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칼럼에 2년간 기고하셨고 현재는 아주경제 주재호의 프리즘과 세계일보 주재호의 미중관계사 칼럼에 기고하고 계십니다. 저술활동도 활발하게 해오고 계십니다. 국내 유일의 미중관계사 책을 집필하셨는데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 한국전쟁에서 사드갈등까지, 그리고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하셨습니다. 현재 북미관계와 북중관계의 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주재호 교수님을 정중히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를 연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유정희 고모님 이하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깊은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맡은 거는 이제 미중 갈등 언제까지 갈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미중 관계가 협력과 갈등, 병존하면서 계속해서 진화해 왔는데요. 최소한 시진핑 주석이 정권에 유임하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이는데요. 그때까지는 좀 갈등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야말로 정말로 중국 역대급 지도자 중에서 가장 강경한 자세로 지금 외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내년에 이제 20차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가 이제 개최될 텐데요. 그때 아마 5년 3임을 이제 또 보장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허락하는 한은 앞으로 내 임기가 5년씩이니까요. 연임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미중 갈등이 이제 협력 관계보다 더 부각이 될 텐데요. 그러한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미중 전략 경쟁 관계의 이제 본질에서부터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예.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 전망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기업인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틈새 시장이 있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질을 보게 되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1784년도에 중국을 향한 첫 상선을 이제 띄웁니다. 그래서 Empress of China가 이제 뉴욕항을 출발하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미중 간의 교류가 시작되는데 한 250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대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목표는 250년 동안 변한 게 없습니다.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중국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류와 포용이 이제 굉장히 힘썼는데요. 목표는 이제 좀, 워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대사 시기에는 아무래도 그때는 그 선교사하고 상인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중국의 기독교화가 제일 큰 목표였고요. 그건 정치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화고, 시장을 개방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 현대사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화보다는 이제 민주주의화가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 존중,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갈등이 이제 빚어진 거는 이제 아무래도 무역 적자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큰 원인인데,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적자를 보게 되면,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1979년도에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교역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1983년 이후로 미국이 단 한 번도 흑자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흑자 규모가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연간 3,500억 달러 이상 이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정부 당국의 이제 추정치를 보게 되면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이제 보호해주지 않음으로써 이제 거기서 보는 손해가
또 한 1,200억 달러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연간 거의 한 5천억 달러의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고진감래의 자세로 지금 중국과의 교역에 이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50년 전에 자기네들의 기대와 같이 그래도 포용하고 그래도 교류하면은 중국이 변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이 그래도 등소평 시기하고 개혁개방 시기에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강택민하고 후진타워 시기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진핑 시기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공교롭게 또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미 대통령이 되면서 이 미국의 이 속마음을 정말로 중국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이걸 할 수 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분이 비즈니스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고 하니까는 아마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죠, 트럼프도.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갈등의 본질이 시작은 이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이제 교역거래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 고조를 이뤘던 게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제 미국이 강하게 치고 나온 것이죠. 근데 미국이 이제 지적재산권의 이제 보호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요즘 뭐 4차 산업 AI, 뭐 빅데이터 하면서 그 다음에 뭐 기술경쟁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 이제 중국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온갖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요소가 미국의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고 그래서 2019년도죠. 19년도에 이제 6월 달에서 7월 달에 미국 정부 수장 장관급들이 한 4명 연속 나와서 이제 말했던 게 그 사례를 이제 일과합니다. 그 사례에서 보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자면은 메리어트 호텔을 해킹을 해가지고 미국인의 이제 한 1억 명의 이제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많은 데이터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미국 성인의 이제 최소한 이제 1억 명 정도는 이제 정보가 이제 유출됐다고 이렇게 미국 법무부에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코로나 사태였는데요.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19년도 12월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 괜찮은데 12월 31일 날 첫 사망자 케이스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백악관에서 신정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고, 그에 이제 국가안보 관련해서 이제 모든 수장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내린 결론이 이 우한 바이러스, 그 당시 우한 바이러스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다시 한번 협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이튿날 1월 2일부터 미국이 백악관을 위시해서 중국 측에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 조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해서 이제 강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고 계속해서 하트라인에도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수장들은 나름대로 격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 측에 이제 협조를 이제 요청을 하죠. 그 중에 이제 질병관리센터에 이제 국장으로 있었던 로버트 레드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중국 질병관리본부장이랑 이제 젊었을 때 해외 유엔 산하 기관에서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괜히
트럼프도 기대를 많이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라. 그래서 이메일하고 전화하고 했는데 전화는 통화도 안 되고요. 이메일은 답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중국 측에서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자기네가 다 모든 것을 다 통제를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야,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마. 이랬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죠. 상황은 더 나빠졌고, 나중에 이제 레드필드 국장이 자기 중국 친구랑 이제 가까스로 이제 2월달 되면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달에 한 두세 번 통화를 하는데요. 그 회고록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중국 친구가 아무래도 자기가 아무런 의사 결정권이 없으니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그리고 통화하는 목소리하고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인질이랑 통화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인질처럼 볼모로 잡혀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어도 뭐 도청 다 되고 암청되고 있으니까는 자기가 뭐 또 의사결정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상황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할게. 이제 이 정도식으로 마무리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백악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이제 강경한 거부로 인해 가지고 결국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2월 26일쯤 이제 첫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각자 도생하는 길로 들어섰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인류의, 전 세계적인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국제 제도하고 절차에 대해서 이제 강박적인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다 빚어지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 규범에 대한 이제 중국의 지속적인 무시도 이제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들어와가지고 이제 언론이 이제 미중 갈등 관계를 이제 그 담론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고 센세이션한 이제 헤드라인을 뽑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신냉전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가치와 체제 차이 때문에 이제 신냉전을 묘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근데 그 본질을 보게 되면 냉전과는 이제 다르죠. 이게 뭐 가치와 체제 갈등은 있었지만서도 뭐 냉전 시대와 같이 뭐 세력 확장이라든가 그리고 뭐 기존의 질서를 이제 뒤엎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이제 의사하고 의지는 중국 쪽에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최소한 이제 영내 동아시아 내에서 자기네가 나름대로 이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이제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시진핑이 왜 이렇게 강경하냐.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정말 뼛속까지 공산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시진핑이 자꾸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그 생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뭐 신동아라든가 그런 데 글을 썼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요, 시진핑만큼 또 뼛속까지 친국주의자가 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제 부주석으로 이제 임명되고 나서, 공식적인 이제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 그때 이제 항상 먼저 방문했던 나라가 북한이고요. 그래서 시진핑만이 유일하게, 6.25 전쟁에 관련해서 행사가 있으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2008년도부터 그럽니다. 그래서 뭐 참전 65주년, 뭐 70주년 이럴 때 이제 시진핑만 이제 그러는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단과부회에서 여기 슬라이드 나오는 것처럼요. 자본주의는 소멸할 것이며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아시죠? 담대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사회주의 시스템 강화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중국이 리더 부상해야 된다.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제 이념과 가치가 우월하다는 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표명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미국이 이제 민주 진영을 이제 그리고 국제 자유 질서를 잘 이끌어 왔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게 이제 냉전 시기 때 보게 되면 미국이 경제력이 이제 굉장히 뒷받침을 잘해줬죠.
그래서 세계 GDP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공공재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었어요. 탈냉전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 경제 규모가 한 25%로 줄어들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공공재를 제공하기 어렵고, 이라크 전쟁에서 그때 걸프 전쟁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그 국지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회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국들한테 이제 십시일반 거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 90년대부터 들어와서 탈냉전 시기 때부터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외교에 이제 다자 외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미국은 그 전까지 다자 외교는 정말로 외교 사전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제 상황도 변했기 때문에 이제 다자주의, 다자협력, 다자외교를 이제 괜히 강조하고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가 더 이제 제약을 받고 있고요. 더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치와 이념, 체대로 이제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형국의 다른 것도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래도 이 국제자유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략을 바꾸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동맹국과 이제 우호적인 파트너십 국가들과 이제 그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아시아가 문제입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동맹국과 동맹국 간의 동맹을 이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인데요. 그래서 쿼드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고요. 근데 쿼드하고 인태 전략이 최근의 개념이 아니고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1950년대부터 보게 되면은 미국이 동남아 연맹 조직을 만듭니다. 시아토라고 이제 출범을 시키는데요. 시아토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그 미국, 요 정도 국가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빠져 있었죠. 일본은 이제 뭐 평화헌법하고, 그 당시 이제 막 전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아토가 1955년도에 이제 출범을 했고, 1967년도에 이제 아세안으로 바뀌면서 이제 군사적인 면모가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게 미국이 이제 50년대 시아토의 unfinished business를 이제 다시 이제 완결 지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지금 쿼드하고 인태 전략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본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1997년도하고 2005년도에 미 가이드라인을 이제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는 지금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둘이 패권 경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미국이 중국한테 강경하게 이제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취한 조치들이 이제 징벌적 조치들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패권 경쟁이 아니라고 제가 또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뭐 패권 경쟁이라면 정말로 냉전 시기에 동원됐던 전략들, 뭐 금수 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교류 중단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상황까지 가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도 기존의 질서, 국제 자유 질서를 이제 정복하고 뭐 새로운 것을 창출하겠다, 이제 그런 의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자기네 이제 영역은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나가는 이제 방향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 동아시아 내에서 자기네들의 영역을 이제 자기네가 뭐 중화질서가 됐던 뭐 그런 개념에서 비롯됐던, 아니면 뭐 현재 뭐 해양질서를 새로 구축하겠던 어떤 각도에서 보게 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항행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태평양 진출입의 자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인태전략하고 쿼드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공고화되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한테는요. 중국이 태평양을 진출할 수 있는 그 길목은요. 필리핀 해협, 대만 해협, 대한 해협하고 그 일본 홋카이도 쪽에 그쪽밖에 없는데요. 그걸 이제 인태 전략하고 쿼드가 이제 다 막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태 전략하고 쿼드 같은 경우 이게 공고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미중 간의 갈등에서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카 해협에 있는 싱가포르까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모든 미국의 동맹국가하고 우호국가는 섬나라 아니면 반도국가입니다. 그래서 다 섬나라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인도양으로 진출하는데 굳이 남중국해를 가로지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만큼은 그렇게 가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동경하고 요코하마에서 좀 돌아가지만서도 좀 돌아가면 아무래도 이제 유통비가 좀 올라가겠죠. 근데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쪽은요 다 중국을 바라보는 그 해양으로 갈 필요 없이 남중국해로 갈 필요 없이 그 이면에 적도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쪽의 전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지리적 전략 가치가 지금 굉장히 이제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한테 다 레버리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전망하게 되면 저는 일단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대중국 정책을 이제 상당 부분 개선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전에 자신의 대중국 정책의 입장하고 기조를 이제 발표했을 때 보게 되면은 다만 이제 자기가 이제 재검토할 부분은 이제 관세 인상 문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한 거 외에는 대부분 다 개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최소한 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최소한 4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더 강경하면 더 강경했지 더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했던 그러한 대중국 전략을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 시기에는 이걸 더 공고화시키고 더 확고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현혹되지 말아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괜히 다자 외교를 강조합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주장하는 다자 외교는요, 이것이 이제 미국과 가치와 이념 그리고 체제를 공유하지 않으면은 일단 미국은 괜히 배타적으로 나갈 겁니다. 미국이 괜히 배타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다자주의는 배타적이고 비개방적입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현혹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권 문제는 정말로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정책 결정에서 이게 복병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2 회담을 이제 한미 국방 외교 당국자들 간에 이제 가졌었고, 그 다음에 쿼드 외교장관 회의하고 정상회담을 보게 되면은 이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다음 달에 예상되는데 대북 정책 리뷰가 나올 텐데 거기도 이제 인권 부분이 상당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이제 또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패권 경쟁에 이제 소지가 있다고 보는 영역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왜 패권 경쟁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냐면은 아직 이 두 영역에는 아직 지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두 영역이 우주하고 우주 공간하고 사이버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EU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이걸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2019년 12월에 동경에서 사이버 질서 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지금 EU하고 일본이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지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계속 저울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들 이제 미국이랑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제 아직 포지셔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새로운 공간에 질서를 확립하는 데서 우리가 빨리 참석을 해야지 우리 지분을 챙길 수가 있고 우리가 룰메이커로서 소위 말하는 중정부 외교를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미적미적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지분도 못 챙기고 그다음 우리가 룰메이커도 못하고 그다음 룰메이커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도 거기에 반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사이버 질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IT 강국이고 우리가 4차 산업하고 AI 산업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빨리 정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우리 산업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안타깝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주공간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틈새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이제 SF 소설 같은 게 얘기일지 모르지만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론지상에서 봐서 알겠지만서도 뭐 스페이스 X라든가 뭐 딥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보게 되면은 민간 기업들도 지금 우주 산업에 상당히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비록 SF 소설 같은 이제 시나리오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 몇 군데는 우리 산업적인 장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개를 이제 여기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구하고 달 사이에 이제 그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열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농축시켜가지고 빔으로 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오존층 대기권을 이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받는 태양열보다도 30%에서 70%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농축을 시켜가지고 빔으로 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이제 전천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산업이 지금 미국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참여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개념도이고요. 이것도 개념도이고, 그래서 EU하고 일본하고 뭐 미국하고 뭐 다른 모델,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이제 태양열을 어떻게 받고 그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행성 광물 채굴 산업인데요. 지구 목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주에 그 소행성이 한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떠돌아다닌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재밌는데요. 이 목성 근처에 있는 소행성을 저 궤도층으로 이제 땡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저별은 너의 별, 이별은 나의 별 하면서 이제 별 따다 죽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미래는 소행성에 있는 별을 따가지고 와가지고요, 저 궤도층에 이제 옮겨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광물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백금, 황금, 은, 카본, 아연, 코발트, 티타늄, 뭐 이토리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제 그 광물들이 이제 매장돼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경제적인 가치는 이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뭐 민간 기업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의 벤처 기업이라든가 민간 기업이 이제 그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국가 차원에서 보게 되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도 지금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벌써 소행성 탐사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광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행성에서 이제 광물을 채취할 텐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간 기업이 정부와 다르게 이제 민간 기업에 이제 위탁한 게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요. 지금 이 발사체 우주선이죠. 우주선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은 경제적인 비용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국이 그 왕복 우주선을 콜롬비아 호를 이제 그 80년대까지만 개발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이제 왕복 우주선, 재활용할 수 있는 우주선 이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활용만 될 수 있다면 일단은 경비 부담이 확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선에 이제 뭐 광물이라든가 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하고 설비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게 무거워서 우주선이 그 운행을 못합니다. 우주선이 날지를 못해요. 너무 무거워서요.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우주선에 싣고 갈 수 있는 무게량이 지금 최고치가 500톤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택도 없는 거죠. 뭐 연료하고 다 하게 되면 싣고 갈 수 있는 그 설비하고 장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다 불가능할 거라고 이제 다 믿어지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3D 프린터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3D 프린터기를 가져가가지고 우주에서 3D 프린터기로 그 설비하고 장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해진 걸 지금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3D 프린터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3D 프린터기 산업이 굉장히 앞서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제 3D 프린터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SF 소설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서도 하여튼 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한 우주처럼 무궁무진한 산업 영역인데요.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작년 연말이었죠. 정부에서 이제 청결 에너지를 위해서 23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23조 돈이면요, 미국 나사의 1년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우주 민간 기업 보게 되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런 우주 개발을 못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지분 참여라도 함으로써 우리가 기술 이전도 받고 같이 개발에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70년 동안은 계속해서 군사안보 쪽에만 매몰이 됐는데 이제 70년이 역사를 가졌으니까 신뢰도 그만큼 두터울 것이고 우리가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단 군사안보 영역뿐만이 아니고 이런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의 이점을 활용해서 우리의 지분을 확대하는 것도 우리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한테도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들어와서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알래스카에서 며칠 전에 블링컨 장관과 라이트 고선당
두 번째는 그 한국은 현재 미중 간의 어떤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이런 자세를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인들이 우주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알래스카에서 미중 외교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국무위원이 이제 나왔죠. 공격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간보기로 블링컨이 이제 세게 나왔죠. 거기에 이제 중국이 말려들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말려들었는데 지금 알래스카에서 회의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이제 우리도 이제 간보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크게는 이제 굉장한 압박 정책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홍콩하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미국이 그 홍콩 특별지휘법을 트럼프가 이제 폐기를 시켰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미국이 이쪽 지역에 이제 화물선이라든가 화물선의 운항 같은 경우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콩 특별지휘법을 미국이 폐기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속으로 제일 환영한 나라가 북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홍콩 특별지휘법 때문에 미국이 홍콩의 입출항을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을 다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폐기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럼으로써 이제 PSI 같은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을 자유함으로써 이제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뭐 양날의 칼과 같은데 미국이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대북 제재를 어떻게 또 이끌고 나갈지 그것도 이제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홍콩의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는 미국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칼을 꺼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 개 지역을 이제 두고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의 포지셔닝은 뭐 무엇이냐, 저는 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 되고 우리가 국제 자유 질서를 수호하고 싶은 그런 염원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겠다 하면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죠. 그거는 이제 저는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주장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인텔전략이 됐든 쿼드가 됐든 저는 우리가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텔전략하고 쿼드 같은 경우도 이 지역 내에서 정말로 이 지역 내 국제자유질서가 수호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핵심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한미동맹이 이 인텔전략하고 쿼드를 저는 견인하고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이거 주도권을 저는 미일동맹한테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일동맹으로 가게 되면요, 거기서 오는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강경함 등을 고려하게 되면은
한미동맹이 오히려 미일동맹보다는 더 큰 이점하고 우리한테 더 큰 레버리지를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중국과 우주산업에서 협력할 부분은 없냐. 물론 양쪽이랑 다 하면 좋죠. 중국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선진국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뭐 기업인들께서 이제 그 중국이랑 더 많은 비즈니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서도 중국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협력하게 되면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의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난 30년 동안에 이제 역사적인 교훈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보게 되면요, 중국과는 특히 이런 고도의 첨단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협력을 그래도 자제하고, 뭐, 가장 기본적인 거, 특히 이제 뭐 중국이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할 테니까요, 뭐 그런 제한적인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그래도 파트너로 믿고 가고 우리의 지분을 챙길 수 있으려면 그래도 미국이랑 협력하는 게 우리 국익에도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멋진 열강을 주신 주재 교수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가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주재 교수님의 이메일 주소인 jwc@ah.ac.kr jwc@ah.ac.kr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열강을 주신 주재 교수님 그리고 지혜문답에 참여해주신 선생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본토론 한국에서 몇 가지 준비하는 불상은 본토론의 재하는 사무총장님께서 불상을 수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민교회 친서포럼 KF-BFF의 예비회원 및 정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 포럼 사무국에 저희 포럼 소개 브로셔와 입회 원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본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미교회 친서포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본 포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한세예스24 홀딩스의 김동연 회장님을 명예회장님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한미교민 친서포럼에서 주한미국 대사관과 함께 진행을 해오던 Select USA 프로그램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Select USA 온라인 행사 일정은 6월 7일에서 6월 11일까지를 아울러 알려드리오니 Select USA 온라인 행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링크를 각 회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찬 포럼은 4월 29일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훌륭한 연사님을 모시고 다시 이곳 노보텔 에머스터 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일정표에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13회 한미기업인 조찬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